어디까지 했을까요? 음, 그때는 이제 의문론에 대해서 되게 신기하구나 정도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의문론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식상해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문, 한국어를 사용할 때 알고 있는 이 의문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확장적으로 다른 것들과 비교해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유형론적 의문론을 찾아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의문론에 대해서 유형론적으로 접근해 볼 예정입니다. 이 QR코드 찍으면 여러분들 오늘 받을 PPT 받으실 수 있어요. 잠깐 요거 얼른 받아주시고요. PPT랑 이진호 선생님 거 논문을 같이 올려놨어요.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놨고 그 PPT 자료는 PDF로 해서 흑백으로 해서 이제 필기하기 좋게 해놓은 게 있으니까 편하신 걸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언어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 20분이나 지났네. 그 중에서 이제 음은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건너뛰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의문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한 학기가 이제 방학 동안에 4주 동안에 공부를 할 언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언어라는 건 여러분들 계속해서 평소에 매일같이 항상 늘 쓰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으면 언어를 사용하지 않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머릿속으로 혼자 어떤 생각을 하든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혼자 밖으로 뱉지 않고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더라도 언어를 사용해서 사고를 할 겁니다.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요? 오케이. 고마워요. 어, 네, 그렇게 쓸 건데 그렇다면 이 언어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어떤 식으로 얘를 연구하기 시작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들은요, 이것을 학문적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늘상 항상 사용하는 것들은 그냥 주변에 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이것을 뭔가 이거 왜 이러지? 라고 궁금해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주변에서 숨 쉴 때 항상 느끼는 공기 같은 것들은 이 공기에 그 공기가 존재한다는 것, 공기의 여러 가지 원소들, 여러 가지 분자들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것은 현대에 와서야 비로소 제대로 연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바람이라는 현상에는 주목을 하고 바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주변에 이제 가득 메우고 있는 이 공기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라는 현상 자체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어떻게 될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전달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뭐 1학년생이라면 혹은 2, 3학년생이라면 지겹도록 국문과에서 들었던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언어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특히 언어가 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떠나서 언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말 물리적인 현상부터 그 물리적인 현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주 세밀한 인간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너무 익숙해서 거기에 대해서 별로 깊게 고민해 보지 않았던 그런 영역에까지 본격적으로 관심이 미치기 시작한 거는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촘스키 때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의문론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촘스키는 여러분들 통사론자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통사론자라고 알고 계실 텐데 촘스키가 본격적으로 생성 문법이라고 부르는 그 생성이라는 거를 붙일 그러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은 의문론부터입니다. The Sound of Patterns라고 해서 The Sound of English Patterns였나?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촘스키가 이제 좀
정말 기념비적인 논문을 낸 게 바로 음성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성 의문론이 시작이 되고 그 생성 의문론이 시작이 되면서 내가 사용하는 이 말소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부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두 가지로 완전히 양분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언어학계에 굉장히 팽배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음성, 우리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소리 있죠. 그 소리값 그 자체, 이것을 음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음성에 얹혀져 있는 의미, 제가 이렇게 떠들어대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머릿속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 거잖아요.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쌓여가는 그 의미와 제가 말하고 있는 그 소리값 자체는 구분된다. 떨어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현대 언어학에서 본격적으로 밝혀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언어는 음성과 의미가 체계적으로 결합해 있는 어떤 그러한 구조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언어라는 거는 음성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의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음성값하고 소리값하고 그리고 그 소리값에 얹혀 있는 의미값이 결합해 있는 것인데 그것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결합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요. 언어는 그냥 소리만 존재할 수도 없고요. 소리만 그냥 막 이렇게 떠들어댄다고 해서 그게 언어는 아니고요. 반대로 의미만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소리가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되고요. 둘 중에 하나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형태의 여러 단위들이 결합하고 그 단위의 의미가 얹혀서 하나의 문장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문장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되기까지는 그 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는 크게 세 가지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음성, 그리고 다른 한 축의 의미, 이 두 가지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연결해주는 규칙, 체계적 규칙,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규칙을 언어학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법론이라고 하는 국어학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는 이 세 가지 전체를 다 다뤄요. 음성을 연구하는 이 분야를 음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미 자체, 즉 의미는 사고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언어에 담아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그러한 의미를 다루는 부분을 의미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음성과 의미를 연결해주는 그 규칙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문법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문법론은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나뉩니다. 놀리네. 그러게 불편하네.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단어 안에서 그러니까 작은 재료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그 단어 안에서 그 배열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연구하는 형태론과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들이 어떻게 배열되어서 문장을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다루는 통사론 이렇게 두 가지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국어학 시간에 배우셨을 때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이 정도까지는 배우셨을 거예요. 의미로는 나간 수업도 있고 못 나간 수업도 있을 겁니다. 음은 형태 통사 이렇게 세 가지는 대체적으로 국어학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되고요. 의미로는 조금 더 넓은 범위라서 이 부분까지는 못 다루는데 여튼 요 네 가지 학문 분야가 언어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 분야의 좀 전반을 아우르는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 중에서 의문론 이 부분을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이 의문론은 사람의 말소리 값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소리 값이라는 의문론의 가장 기본적인 그 연구 대상이 되는 음성이 무엇인지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음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말 모두를 음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필요 조건입니다. 거기서 사람의 말 중에서 이 사람의 말 중에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하는 소리도 있죠. 이것도 소리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소리도 역시 사람이 내는 소리예요.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이렇게 하는 이 소리는 어 일단 의사 전달의 매개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이 소리는 분절되지 않기 때문에 음성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절된다는 거는요.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자음과 모음, 자음과 모음이라는 명확하게 사람의 머릿속에서 딱딱 구분해 볼 수 있는 그 소리값이 존재해야 그래야 비로소 음성이라는 영역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뭐 그냥 뭐 아야 이렇게 하는 소리라든지 이렇게 하는 소리라든지 웃음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분절되지 않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음성값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음성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음성이라는 거는 언어를 이루는 소리여야 하고 기호성이 있어야 된다. 즉 분절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음성의 특성을 다시 정리하면요. 분절성을 지니고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리를 말하는 어떠한 개인별로 그 다르게 실현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소리값들을 모두 다 아우르는 내용입니다. 모두 다 아우르는 개념이어서 제가 말하는 것도 다 음성이고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말하는 목소리도 다르고 발음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발음한다면 어떤 사람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고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것들도 다 음성이에요. 음성으로 따졌을 땐 전부 다 달라요. 근데 이것들을 모아서 그것을 추상화시키고 사랑합니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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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냥 비슷하게 들린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운이라 그래서 다르게 또 풀이를 합니다. 쭉 넘어가서요. 바로 여기로 들어갈게요. 요 그림 보셨죠, 다들? 다들 기억나시죠? 잠깐만 못 보신 분도 계시나? 잠깐만 복습을 좀 하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입으로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입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 어떠한 그 신체 부위들 이런 것들이 다 사용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위쪽에 입 위에 있는 입 위에 뭐 있죠? 입천장도 있지. 입천장 있지. 그치. 그치. 그 위에 코. 자, 여기 위에는 이 코 부분, 이 부분까지 전부 다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목 쪽에 있죠. 목 쪽에 성대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위들이 다 사용이 됩니다. 다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조금 주의 깊게 볼 게 바로 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소리값들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소리값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실현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자, 일단 입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입을 그러니까 입 바깥에 보이는 요 부분을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가끔은 조금 열었다 많이 열었다 아니면 완전 딱 붙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용이 되고요. 이 뒤쪽에 있는 이빨 이빨 이 부분은 움직이진 못해요. 얘네가 직접적으로 움직이진 못하는데 이 혀랑 연동을 해서 혹은 앞에 있는 입술이랑 연동을 해서 입술을 물든지 혀를 뭐 물든지 아니면 혀를 어느 부분에 대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말소리를 다르게 실현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윗니 뒤쪽에 치조라고 하는 잇몸이에요. 잇몸 부분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 부분도 혀를 댔다 뗐다 하면서 사용이 되게 그 말소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입술 그리고 이 그다음에 치조 요 부분까지 결합했다가 떨어졌다가 거기에 살짝 뭐 열었다가 하는 식으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혀가 있고요. 이 혀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혀 가장 앞쪽을 설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혀 끝 부분이고요. 이 위쪽을 설면 이 부분은 혀의 넓은 부분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혀 아무리 내밀어도 안 보이는 그 뒤쪽 있죠. 이 부분을 설배, 조금 더 넘어가면 설근이라고 하기도 해요. 설근이라고도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잘 안 쓰고 이 설배 부분, 즉 우리가 아 해서 벌렸을 때 딱 넘어가는 그 부분, 그 부분을 설배라고 얘기를 하고요. 설단 앞쪽에 설첨이라고 해서 정말 혀 끝 부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튼 이 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입을 딱 닫았을 때 혀의 이 설면 부분, 즉 넓은 그 부분이랑 딱 맞붙는 입천장이 있는데 여기를 경구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구개는 혀 끝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서 넘기면 이렇게 딱딱하게 만져지는 그 입천장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면 경구개 그 딱딱한 입천장 부분을 더 넘어서 뒤로 더 넘기면 어느 순간 딱딱한 게 끝나고 말랑말랑한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바로 연구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구개라는 거는 입천장을 한자로 만든 거예요. 요 경자는 딱딱할 경자, 연자는 부드러울 연자 해서 위에 있는 경구개는 딱딱한 입천장. 그래서 센 입천장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연구개는 부드러운 입천장, 그래서 여린 입천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배 쪽 더 뒤로 넘어가면 이제 목젖이 있는데 이 목젖은 음성을 만들어낼 때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 목젖 부분이 이 뒤쪽으로 딱 붙으면 혀로 입 쪽으로 나오는 소리만 그 숨이 공기가 나올 때 이 목젖이 뒤쪽으로 딱 붙으면 입으로만 나오게 되고요. 목젖이 떨어지면 코로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 나오는 그 공기를 차단할 것인지 내보낼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게 바로 이 목젖 혹은 그리고 인두 이 부분이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후두 부분은 이 소리가 이렇게 통으로 올라오는데 공기가 올라오는데 그 공기의 양을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는 요 성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성대 혹시 그 영상 같은 거 찍은 거 보셨나요? 그 성대가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게 생긴 굉장히 얇은 막이에요. 정말 이렇게 피부 막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그게 어 실제로 보면 좀 되게 징그럽긴 한데 이게 말을 하면 계속 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떨리기도 하고 정말 좁게 붙기도 하고 아니면 완전 열리기도 하고 하면서 이 말소리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알에서 이 기관, 즉 폐에서부터 올라오는 공기를 이 성대가 떨리는 것으로써 소리값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말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음성은 성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대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소리를 소리성자, 그 다음에 펼발자 해서 소리가 시작된다, 소리를 만들어낸다 해서 발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노래 잘하는 사람한테 발성이 좋다, 말소리 좋은 사람한테 발성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이 성대를 얼마나 잘 쓰느냐, 성대를 얼마나 울림통 있게 잘 쓰느냐, 여기에서 가름이 된다. 그래서 이 발성이 좋다라는 용어를 여기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성대에서 만들어진 이 소리를 이때는 정말 그냥 이런 목소리만 존재합니다. 이 성대는 그런 것만 가능하게 만드는데 여기에 색깔을 입히고 소리를 아주 세밀하게 깎고 다듬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이 앞쪽에 있는 모든 기관에서 다 합니다. 이걸 조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을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조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조음이라는 거를 오늘 쭉 다루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앞에서 말을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기관들은 발음을 하는데 관여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발음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발음기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아주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혀같이 혀처럼 굉장히 열심히 움직여서 발음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고 조음에 아주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녀석이 있는 반면에 아까 뭐 이빨이라든지 아니면 위에 있는 입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못 움직이잖아요. 못 움직이고 대신에 열심히 움직이는 녀석들을 도와줘서 그것이 붙을 때 그렇게 보조해주는 벽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혀처럼 능동적인 기관을 조음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벽의 역할을 하는 수동적인 기관을 조음점이라고 합니다. 조음체는 능동조음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조음점은 수동조음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서 능동성과 수동성으로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입을 이렇게 딱 나눴을 때, 이게 여기서 이렇게 잘랐을 때 위쪽에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거의 다 수동조음체에 속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녀석들은 대체적으로 능동조음체에 속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음 기관, 발음 기관은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서 소리값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소리값을 만들어내게 될 때 이 소리값의 특성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용어예요. 자음과 모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음, 모음이라고 얘기를 하면 명확히 다르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한글을 떼죠. 한글 뗄 때 자음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있고 모음에는 아야, 어여 이렇게 있어서 자음과 모음이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분화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음성학적으로 봤을 때, 음운론적으로 봤을 때 자음과 모음은 사실 연속체입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가장 자음적인 녀석이 있고요. 여기 가장 모음적인 녀석이 있으면 가장 자음적인 녀석부터 가장 모음적인 녀석까지 이렇게 일렬로 쫙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역이라든지 뭐 디귿, 비읍이라든지 이런 녀석들은 굉장히 자음적인 성향이 강해요. 굉장히 자음적인 성향이 강한데 미음이나 니은이나 이런 녀석들은 얘네들보다는 조금 더 모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에서 리을 같은 경우는 얘네들보다 더 모음에 가까워요. 뭐 이 같은 경우는 다른 모음들에 비해서 자음에 가깝고요. 뭐 오라든지 그다음에 에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아나 뭐 어나 뭐 이런 것들보다 조금 더 자음에 가까운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나누는 이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을 가지고 모음과 자음이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은 입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 요것에 따릅니다. 자음은 이 앞쪽에 있는 녀석들은요. 입 안에 있는 어떤 녀석들에 대해서 입 안에 있는 어떤 조음 기관에 의해서 여기 폐에서부터 올라오는 공기가 성대를 지나서 목소리를 내게 되고 이 목소리가 하나의 어떤 소리값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앞에 있는 요 자음 녀석들은 장애를 받습니다. 즉 조음 기관이 딱 붙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좁은 통로만 남겨놔서 공기가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바로 자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이 특성은요, 우리나라 언어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런 녀석들을 다 자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이 뒤쪽에 있는 모음이라는 요 녀석들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 공기가 올라와서 성대를 지나서 소리값을 만드는데 그 소리가 그냥 쭉 올라와서 입에서 걸리는 것 없이 밖으로 뱉어집니다. 이게 바로 모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이따 발음을 조금씩 해보시면 알 텐데 기역, 뭐 가방 했을 때 가 이렇게 발음을 하는 그 순간에서 기역이 나타나고 아로 넘어가고 비읍이 나타나고 아로 넘어가고 이응 나타나는 요 과정 있죠. 그냥 글씨를 써간다 하면서 천천히 발음을 해보시면 하면서 이때는 뒤쪽에 있는 그 설배 부분이 위에 있는 연구개 부분하고 붙었다가 살짝 열리면서 떨어지는 그 과정이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서 장애가 생겨요. 근데 아를 발음할 때는 그냥 입이 열려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비읍으로 발음을 하려고 한다면 입술이 닫혀야 비읍이 돼요. 입술이 닫히지 않으면 비읍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즉 장애를 만들어내야 이 녀석을 발음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입술이 떨어지면서 바로 아로 넘어가는데 요 아는 이때와 마찬가지로 입이 열려 있습니다. 즉 소리 그냥 공기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 녀석은
입은 닫혀 있어요. 뒤에 있는 혀의 뒤쪽 부분에 의해서 입은 닫혀 있는데 그 입은 그대로 닫혀 있는데 다만 코 쪽이 열려 있어서 코로 공기가 새어 나오는 그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입에 있는 어떤 녀석들에 대해서 입에 있는 어떤 그 조음 기관에 의해서 장애를 받아서 나는 소리를 바로 자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처럼 장애를 받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소리는 모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음은 이 장애를 받는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장애를 설배와 그 위에 연구개 쪽에서 받는지 아니면 입술 쪽에서 받는지 이것에 의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장애를 받는 그 순간이 바로 자음을 발음하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음은 혼자 쓰일 수 없고 혼자 음절을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 기억 이렇게 써놓고 우리 이렇게 써놓고 얘를 크크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얘도 자음을 발음할 수 있는데 왜 자음을 발음하지 못한다고 해요? 라고 했을 때 얘를 크크크 이렇게 한다면은 보이지 않는 을을 붙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요것만 발음하려고 한다면요. 이런 식으로 나면 끝나요. 그래서 온전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절을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역시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그런 그 제약은 아니고요. 범언어적으로 모든 언어에서 다 두루두루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만 요거는 있어요. 한국어에서는 요 리을까지 자음에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리을까지 이렇게 해서 자음에 들어가서 얘도 자음으로 본다는 거는 얘도 하나의 음절을 이룰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일부 언어에서는 예를 들면 영어에서는 니은이라든지 리을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받침에 쓰여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음절을 이룰 수 있는 하나 쉽게 말하면 하나의 모음처럼 인식을 합니다. 아예 모음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완벽한 모음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음절 말에 존재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는 배틀 있죠. 요거 발음 기호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모음이에요. 근데 뒤에 TL 요것이 두 개가 뭉쳐서 또 하나의 음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요 여기는 당연히 모음이 있기 때문에 음절을 만들어내는 건 너무 당연한데 여기서는 어떻게 음절을 만들어내느냐? 얘 때문에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L이 마지막에 쓰여 있을 때 요 L 값은 모음에 가까운 그러한 음성을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절, 음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얘를 틀 이렇게 모음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똑같은 소리값이 거의 비슷해 보이는 소리값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성절을 할 수 있는지 즉 음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음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단모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반모음이 있죠. 그죠? 반모음이 J라고 쓰여 있는 요 녀석은 저기 인거 쪽으로 넘어가면 얘는 반자음으로 되어서 자음 쪽에 더 붙습니다. 자음 쪽에 더 얘기를 해서요. 우리 지저스 얘를 이렇게 쓰죠. 맞죠? 이렇게 쓰잖아요. 얘를 우리는 지저스 이렇게 읽는데 얘를 그 라틴어 쪽으로 읽으면 예수 이렇게 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이는 인구에서는 저기 자음으로 쳐요. 자음으로 치는데 한국어에서는 얘를 반모음이라고 불러서 모음에 가까운 걸로 인식을 합니다. 우리 이진호 선생님 논문에서 그런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될 텐데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갈게요. 자음은 아까 그 장애를 받아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장애를 받는 위치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어, 여기부터 하는 게 낫겠네.
위치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그 곁다리에 나타나는 다른 현상에 따라서도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가장 처음으로 위치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그 좋은 기관들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세요. 대부분의 좋은 방식은요. 좋음체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좋음점 두 가지가 결합하면서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조음체는 혀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정말 일부 아랫입술이 들어가고요. 아랫입술이 들어가고 조음점은 위쪽에 있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윗입술, 그 다음에 윗니, 뭐 위치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뭐 경국에, 연국에 이렇게 쭉쭉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들어가서 아랫입술이 윗입술하고 붙으면 얘는 두 입술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두 입술이 장애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양순음이 됩니다. 두 가지의 입술이 만나서 그 어떤 장애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양순음. 그리고 혀가 윗니에 결합해서 나타나는 거, 혀가 위치조에 나타나는 거, 얘네 두 개를 한국어에서는 굳이 구분을 하지 않아요. 굳이 구분하지 않고 얘를 치음 혹은 치조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연구개. 혀가 경구개랑 붙으면 경구개음. 혀가 연구개랑 붙으면 연구개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혀가 이제 갈 수가 없어요. 혀가 갈 수가 없는데 그 뒤쪽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방식도 조음 방식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한국어에서는 후음이라고 다 뭉뚱그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자는 목구멍 후자예요. 뒤 후자가 아니라 목구멍 후자입니다. 이비인후과 했을 때 그 후자예요. 즉 목구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리값들 그것들을 다 그냥 후음이라고 뭉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 뒤에 이제 우리 IPA 그 국제 음성 기호를 보실 텐데 이 후음은 더 훨씬 더 세분화됩니다. 세분화돼서 후두개 음도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생각이 안 난다. 여튼 한 세 개 정도로 나뉘어요. 그래서 왜 그 아프리카 뭐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걔네들 막 이런 소리 내는 거 있을 거예요. 그게 다 후음 쪽에서 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조음체와 조음점이 만나서 장애를 어느 위치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서 그 장애를 발생시키느냐에 따라서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이라고 본다면 그거 외에 그 장애를 일어나는 거는 그대로 놔두고 그 위치 그대로 놔두고 그거 말고 다른 쪽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면 입술과 입술이 만납니다.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만나서 소리를 내요. 소리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저 뒤쪽에 즉 목구멍 안에서 성대 쪽에서 이 성대를 울리면서 소리를 낼 수도 있을 거고요. 울리지 않으면서 소리를 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구분을 합니다. 유성음은 성대의 진동이 존재하는 소리. 그 다음에 무성음은 성대의 진동이 존재하지 않는 소리.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언뜻 그랬죠. 우리의 목소리, 음성은 성대의 진동이 항상 먼저 일어난다. 성대가 울리면서 어떤 소리값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성대가 울리지 않고 소리값을 만들어내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네, 한국어는요. 한국어는 그 단어의 처음에 말을 처음에 딱 뗐을 때 이 기억이나 디귿이나 비읍과 같은 요런 녀석이 오게 되면 얘네들은 무성음으로 실현이 됩니다. 즉 기억에서는 연구계 쪽, 여기는 치주계 쪽, 여기서는 양순 쪽, 여기서 장애를 만들어내는데 동시에 성대는 울리지 않으면서 소리를 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정말 장애를 만들어내서 앞에는 아예 소리값이 없어요. 소리값이 없다가
여기까지는 소리값이 없습니다. 소리값이 없고 여기서 장애가 끝납니다. 장애가 끝나고요. 바로 모음으로 넘어가요. 즉 가방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기역을 발음할 때는 혀가 붙어 있을 뿐이지 소리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바로 아로 넘어가면서 소리가 나요. 근데 그 사이에서 즉 그냥 붙어 있는데 소리가 아예 안 나고 있다가 아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소리값이 비읍에서 나오는 요 순간의 소리값하고 조금 달라요. 그 순간에 그 타이밍에 그 소리값을 파악해서 이 두 개 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무성음으로 실현되는 요 녀석들 있죠. 얘는 정말 소리가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나지 않고 우리가 귀로 들을 수는 없고요. 적어도 귀로 들을 수는 없고 이 모음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변화하는 그 음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반면에 유성음 기읍, 유성음 디귿, 유성음 비읍 이렇게 하는 것들은요. 소리값이 있습니다. 소리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 영어에서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그 정말 느리게 틀어놓으면요. 비읍 소리가 나기 전에 이런 소리가 울림 소리가 나옵니다. 나오다가 비읍 소리가 살짝 섞이고 어로 넘어가는 식이에요. 그래서 무성음과 유성음은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한국에서 고기 이렇게 했을 때 기역은 유성음이고 앞에는 무성음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수업 시간에. 그 이유가 이 앞에 있는 고기에서 처음 시작하는 요 녀석은 소리값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존재하지 않다가 오로 넘어가고 오는 나오고 있잖아. 나오고 있는 사이에서 이로 다시 넘어갈 때 여기가 오랫동안 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유성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어는 유성음과 무성음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폐쇄음과 마찰음과 요 녀석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자, 양수됨이 존재합니다. 두 입술과 입술이 붙었어요. 붙었다가 요렇게 입술이에요. 말도 안 되게 그렸다. 입술입니다. 얘가 이렇게 붙었어요. 붙었다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떨어지면 완전히 떨어지는 걸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얘가 공기가 막혀 있다가 완전히 터질 거잖아요. 공기의 흐름이 완전히 터지죠. 얘를 바로 파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파열되는 과정이 존재한다 그러면 얘를 파열음, 폐쇄음 이렇게 부릅니다. 폐쇄음이라는 용어는 앞에 이렇게 막혀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파열음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터지는 공간이 존재한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저기 있는 마찰음 같은 경우는요. 입술이 요 정도밖에 안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요 정도 열려 있고요. 끝날 때도 요 정도 열려 있습니다. 처음에도 요 정도밖에 공기가 안 나오고 끝날 때도 요 정도밖에 공기가 안 나온다. 한여름에 요렇게 해서 서로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시옷 발음 해보면 사랑합니다 했을 때 사슴으로 해봅시다. 사슴 해보면 할 때, 할 때, 여기 그 치조 윗니 뒤쪽 있죠. 그 부분에 굉장히 혀가 가까이 있죠. 가까이 있어서 뭔가 공기가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은 듭니다. 근데 그 사이로 공기는 계속해서 내보낼 수 있죠. 사 할 때 그 하는 상황에서 공기는 나가요. 그죠? 반면에 바람 했을 때 할 때는 아예 못 나가죠. 못 나옵니다.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파열음은 완전히 막혔다가 떨어져서 공기가 완벽하게 차단이 됐다가 그것이 터지는 구간이 존재한다면 마찰음은 공기가 항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이 나오는 게 굉장히 좁은 통로만 남겨놔서 좀 이렇게 장애를 받아서
막 힘껏 나오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게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파열음과 마찰음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한국어의 받침. 한국어 받침에서 발음할 때 받침 몇 개 실현돼요? 7개. 그죠? 뭐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요까지죠. 시옷 안 들어가죠. 이 시옷은 뭘로 실현된다 그러죠? 디귿으로 실현된다고 하죠. 요게 왜 그렇게 실현이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디귿은 파열음, 즉 폐쇄음입니다. 얘는 마찰음으로 분류가 돼요. 한국어에서 시옷이 받침에 종성에서 실현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는 요 차이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파열음 혹은 폐쇄음이 종성에서 한국에서 실현이 될 때는요. 닭 이렇게 하면 여기서 소리가 딱 끝나죠. 소리가 나오다가 끝나버려서 이것으로 그 단어가 끝납니다. 종결이 됩니다. 디귿도 마찬가지, 비읍도 마찬가지예요. 밥 하면 처음에 입술을 붙였다가 떨어뜨리면서 소리가 시작되는데 마지막에 입술을 붙이면서 소리가 끝납니다. 그쵸? 그렇다면 디귿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핫 이렇게 해서 핫 하면 얘가 소리가 끝나는 걸로 종결이 됩니다. 이게 폐쇄음 혹은 파열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성 구간에서 소리가 완전히 끝나는 음성으로 실현이 된다. 얘를 이제 파열되지 못하는 음이다 해서 불파음이라고 하는데 이 불파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이 폐쇄음의 특징입니다. 근데 마찰음으로 끝나면요. 영어에서 이거 발음 어떡하죠? HIS, hiss예요. 히스 발음할 때 마지막 할 때 시옷 같은 발음이 나는데 쭉 이어지죠. 히스. 숨만 대면 계속 이어질 수 있잖아. 이게 마찰음이 종성에서 올 때 실현되는 양상입니다. 즉 한국어에서 시옷이 종성에서 실현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갓 이렇게 썼을 때 얘를 갓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야 얘가 마찰음으로써 종성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안 읽잖아. 그렇기 때문에 디귿으로 실현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마찰음이 종성에서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옷이 요 7개의 그 발음 방식에서 빠진 거고요. 반면에 여러분들 훈민정음 이제 중세국어 이쪽 공부해 보신 분들은 중세국어에서는 받침에 물론 안 그런 문헌도 있는데 대부분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요 8가지 여기 옛니응이긴 한데 8가지 실현되죠. 8가지 실현이 돼서 이거 팔종성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시옷이 나오는 이유가 시옷의 발음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그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중세국어에서 한글을 적는데 한글로 어떤 소리를 적는데 디귿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이 디귿으로 통일을 했을 건데 디귿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시옷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옷 발음이 분명히 구분되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 범언어적으로 다른 의문론의 유형론에서는 잘 뭐 그렇게까지 막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는 그런 용어인데요. 파찰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파열음의 파와 마찰음의 찰이 합쳐져서 두 가지 특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음성을 바로 파찰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기가 원활하게 나오다가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서 딱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파열음 같은 경우는 얘가 확 터질 겁니다. 근데 이렇게 확 터지지 못하고
아주 조그만 부분만 남겨놓고 마찰음처럼 실현되는 거. 요게 바로 파찰음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요 부분에서 터지는 것이 다르게 돼요. 이 파찰음 같은 경우도 그 종성에서 실현되면 뒷부분은 잘리고 완전 닫히기 때문에 얘도 역시 어, 불파음으로 실현이 되고요. 그래서 지읒이나 뭐 치읓이나 이런 받침들이 다 디귿으로 실현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국어에서 이제 리을이라는 요 녀석이 좀 굉장히 특이한데요. 요 녀석이 특이하고 그리고 이제 니은, 미음, 이응 요것들이 조금 더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니은, 미음, 이응 요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얘네들은 그 소리값이 소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입 안에서는 일반적인 다른 자음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니은은 디귿을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하고요. 미음은 비읍을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하고 이응은 기역을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즉, 어, 있을까요? 갓 하고 간 하고 발음을 해보세요. 갓, 간 발음해 보시면 위에 코는 생각하지 마시고 입 부분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 간, 갓, 간. 계속 발음을 해보시면 두 가지 발음할 때 마지막에 위치하는 혀의 위치가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갓 하면 소리가 그냥 끝나는 반면에 간 하면 코로 나와요. 코 이렇게 밑에다 손 대고 있으면 코로 발음이 나오는 그 공기가 나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요. 갑, 곱하고 곰 발음을 해보시면 두 개 다 입술이 딱 붙으면서 입 쪽으로 나가는 공기는 차단을 시킵니다. 곰, 곱. 근데 이 비읍은 완전히 소리를 끊어버립니다. 코로도 못 나가게 끊어버리는데 얘는 코로 나오고는 모습을 보여요. 얘도 강, 공, 곡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공, 곡 해보면 혀의 뒤쪽에 있는 즉 설배 부분이 이 뒤에 있는 연국의 부분을 딱 막아서 공기가 이제 입 쪽으로 못 나오게 막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 뒤에 있는 곡은 완전히 차단을 시키는 반면에 앞에 있는 공은 어, 코로 나오는 숨소리가 계속해서 나와 있어서 그 소리 값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입의 모양은 똑같은데 코로 나오는 음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코로 나오는 음성이 있는 것을 바로 비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비음은 비강으로 나오는 즉 코 쪽으로 나오는 통로가 열려서 그 소리 때문에 인식되는 그러한 음성을 비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어에서는 이 비음이 자음에만 얹힙니다. 즉 기역에 비음을 얹으면 이응이 되고 디귿에 비음을 얹으면 니은이 돼요. 한국어에서는 이렇게만 나오는데 여러분들 불어 아시죠? 불어에서는 모음에도 비음이 얹혀요. 아마 오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프랑스어 배우셨군. 이런 식으로 쓰죠. 그죠? 맞지? 이렇게 물결표 같이 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오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마 발음을 하게 될 겁니다. 저 발음을 잘 못해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는데 그런 식으로 실현이 되어서 이 비음은 자음뿐만 아니고 모음에도 얹힐 수 있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있는 설치금, 탄설음, 설전음 이것들은 한국어에서는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하고 그냥 리을로 통일시킵니다. 통일을 시키는데 얘네들은 이제 뒤에서 볼 텐데 발음이 다 다릅니다. 설치금이라고 하는 발음은 뭐냐면 혀를 위에 붙여요. 혀를 이렇게 말아서 혀 끝을 위에 경국계 쪽에 딱 붙입니다. 혹은 치조 쪽에 붙여요. 근데 혀가 이렇게 넓게 쫙 펴져 있으면 디귿이 돼요.
넓게 쫙 펴져서 공기가 아예 못 나가게 막으면 디귿 발음이 됩니다. 근데 걔를 양옆을 좁힙니다. 양옆을 좁혀서 혀를 그냥 이렇게 약간 좀 날카롭게 해서 위에 붙이면 양옆은 열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발음이 바로 설치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 L. 나를 했을 때 이 마지막에 있는 리을 발음을 해보시면 나를 해서 이 리을이 발음할 때 혀가 붙어 있어서 양옆으로 공기가 계속 나오면서 소리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텐데 요게 바로 설치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탄설음, 설타음 이거는요. 설자는 혀설자예요. 혀설자고 앞에 있는 탄자는 튕길 탄자. 그 다음에 타자는 때릴 타자입니다. 즉 혀를 튕기거나 혀를 때린다라는 건데 어떤 의미냐면 혀를 위에 그 입천장 부분에 살짝 톡 치고 내려옵니다. 톡 치고 내려오면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이 설타음 혹은 탄설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를 부분에서 요 앞에 있는 거 있죠. 앞에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설타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발음을 할 때 보시면 나 발음을 해요. 그 다음에 를 발음할 때 보면 일단은 혀를 완전히 붙입니다. 위에 붙였다가 바로 떼요. 나를 그러면서 을을 발음을 하고 바로 이 설치음 쪽으로 넘어가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은 혀를 잠깐 이렇게 툭 치고 온다라고 해서 탄설음 혹은 설타음, 플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트릴. 이 전동음이라는 요 발음은요, 저는 못해요. 그 외에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그 아르르 해가지고 이렇게 혀 떠는 소리 있죠. 그 소리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어에는 요게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예, 스페인어에서도 하고 뭐 이태리어에서도 아마 많이 나올 거고 그런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녀석은 이제 혀 끝이 입천장 혹은 잇몸 위쪽에 잠깐 붙었다가 떨어져 이게 바르르 떨린다라고 해서 얘가 전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보여주면 되게 멋있을 텐데 못해요, 제가. 그 다음에 요 녀석까지 성문화음과 유기음 요 녀석이 있는데요. 사실 유기음은 그래도 좀 있어요. 유기음은 좀 있는데 저 성문화음이 굉장히 문제예요. 우리 논문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 기역하고 쌍기역, 디귿하고 쌍디귿, 비읍하고 쌍비읍 이런 발음 차이 있죠. 이 녀석들 한국 사람들은 되게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발음 잘해요? 음, 발음해 보실래요? 아깝다 이렇게 발음하면 되죠. 잘 안 되죠. 그래 방금 잘했다. 이게 중간에 있는 요 쌍기역 요 발음을 우리 흔히 된소리, 경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된소리 경음은 지금 우리는 표기상 기억을 두 개 겹쳐 쓰기 때문에 두 개의 소리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의 소리입니다. 하나의 소리인데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기억을 발음합니다. 기억을 발음을 하는데 기억은 비읍으로 할게요. 빵 이걸 가지고 합시다. 이거 발음해 볼래요? 빵을 잘하네. 비읍을 발음합니다. 입술이 붙겠죠. 붙었다 떨어지면서 소리를 냅니다. 이것만 가지고 하면 비읍 소리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를 더 붙입니다. 저 뒤쪽에 성대 있죠. 성대에 힘을 딱 줘서 얘를 억지로 붙여요. 성대에 힘을 줘서 억지로 붙이면 성대가 붙겠죠. 그러면 이 성대가 붙은 상태에서 이제 공기를 밀어 올리면 공기는 성대에서 이미 막혀 있어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못 나오고 있다가 얘를 푸는 동시에 입도 같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이 쌍비읍 소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빵을 발음을 할 때 방하고 빵하고 이렇게 발음을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요. 방을 발음을 할 때는요. 입술로만 막고 있어요, 공기를. 입술로만 막고 있어서 입을 살짝만 열어주면 공기가 새어 나옵니다. 근데 이 빵을 발음을 할 때는요. 이미 목에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에 힘을 그대로 준 상태라면
입술을 열어도 공기가 잘 안 새어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소리 값은 바로 이 성문화음이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로 구분을 합니다. 성문화음 이것은 영어로 이제 글로탈릭 이걸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두 성대가 맞닿아서 성문이 완전히 폐쇄되어서 즉 성대에서부터 공기를 막아서 그 공기를 거기서 막혀 있기 때문에 공기를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하는 그러한 소리를 말을 하고요. 일반적인 자음에 일반적인 평음에 이 성문화음이 얹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문으로 공기를 막았다라고 해서 성문 폐쇄음 혹은 성문 파열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아래에 있는 유기음은요. 아까는 공기를 완전히 막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는 게 아니라 성대를 약간 열어놔서 그 사이로 공기가 새어나오도록 만듭니다. 마치 혀를 가지고 시옷 발음을 하는 것처럼 성문을 가지고 그 쇳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한국어에서 요 히읗이라는 발음하고 비슷하게 실현이 됩니다. 비슷하게 실현이 되는데 이 히읗을 발음하는 그 목구멍의 모습과 이 앞에 있는 입의 모습을 섞어 놓으면 얘가 유기음으로 발음이 됩니다. 키읔이 되고 얘는 티읕이 되고 얘는 피읍이 되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 성대가 굉장히 좁게 만들어져서 거기 안에서 마찰이 일어날 때 그 마찰이 일반 장애음에 얹히게 되면 얘가 바로 성문 마찰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성문 마찰음이 얹혀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센 소리, 격음 이게 실현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음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하고요.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건 이제 한국어에 대해서 좀 이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말을 하기 위해서 한국어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일반적인 언어학의 어떤 그 모습을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발음 현상들을 표로 나타내 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음에 대한 국제음성기구 IPA 그 규정인데요. 보시면 위쪽에는 거의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중간중간에 볼 겁니다. 양순, 입술 소리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치경 이런 것들은 아까 치조라고 보시면 돼요. 치조음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구계, 알죠? 연구계, 성문이라고 한 것들, 후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쿠음에 해당하는 걸 세 개로 나눴을 때 국계수, 인두 이렇게 나눠요. 국계수는 연구계보다 살짝 뒤쪽. 목젖 있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두음은 정말 그 성문하고 목젖하고 사이인데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소리값도 잘 모르겠고 해서 이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튼 이 세 가지를 한국에서 그냥 후음이라고 얼추 그냥 퉁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파열음, 비음, 뭐 전동음, 마찰음 이런 것들은 다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여기 접근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접근음은 마찰음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마찰음보다 조금 더 열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조음체에 즉 수동 조음점에 죄송해요. 수동 조음체 즉 조음점에 조음체 능동 조음체가 가깝게 가는데 꽤 떨어져 있어서 거기 안으로 꽤나 자유롭게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접근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이 좀 어렵죠? 즉 시옷 발음을 할 때 시옷 발음할 때보다 혀를 조금만 더 내리면 이 시에 대한 접근음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해만 해주세요. 소리값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범언어적인 저거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나와요. 복잡하게 나오는데 한국어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다 사용하지는 당연히 않습니다. 당연히 다 사용하지는 않고 이 여기서 나오는 모든 자음들을 다 사용하는 언어는 솔직히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고요. A라는 언어에서 사용하는 자음, B라는 언어에서 사용하는 자음 이것들 다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복잡해지는 것이 대부분 여러 데서 뭐 한두 개, 여기에서 뭐 한두 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용하는 음은 대체로 요 정도가 됩니다. 아까 그 IPA 기호 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여기 파란색으로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그 음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음성이라고 해서 딱 나온 게 이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음성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사용하는 말 소리값하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소리값하고 달라요. 다르고 일단 발음 기관 생긴 것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요 표에 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요 정도로 인식이 되는구나 정도만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지금 이게 IPA 아까 첫 번째 있는 거고요. 뒤에 있는 거는 좀 다른 건데 두 개 다르게 생겼죠, 지금. 즉 학자들이 한국어를 분석을 해서 SPA라는 어떤 법 그 규칙에 따라서 했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놓고 여기 업시드 요거에 따라서 그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놓습니다. 두 개가 다르죠? 다른 언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언어들도 그 언어에서 사용하는 의문은 아주 명확하게 기술이 안 돼요.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그 관점을 따르는지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요. 자, 여튼 한국어에서는 이 정도로 분석이 됩니다. 여기 P, T, K는 아까 살펴봤던 비읍, 디귿, 기역 이렇게 세 개고요. 그 다음에 M은 미음이겠죠. N은 니은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응, 받침 이응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시옷 발음이고요. 여기 H는 히읗 발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J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 J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저기입니다. 반모음 이 지읒 발음이라기보다는 반모음 이 발음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L은 리을 발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을 때 K 같은 경우는 기역 이렇게 됐죠. 그러면 키읔이나 쌍기역 같은 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 아래 이제 other이라고 해서 다른 것들이 나옵니다. K 위에 H 이렇게 조그맣게 붙여놓은 거 있어요. 요게 키읔에 해당합니다. 유기음이라는 표시를 H로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글로탈 밑에 이렇게 물음표 아래 점 빠진 표시 있죠. 요게 있어요. 요게 경음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어에서 얘가 단독으로 쓰이는 건 현대국어에서는 없습니다. 적어도 현대국어 표준어에서는 없어요. 현대국어 표준어에서는 없는데 왜 우리 중세국어에서 가끔 이렇게 생긴 요게 받침 말고 그 앞에 초성에 쓰여 있을 때 있어요. 혹은 이렇게 이응이 두 개 쓰여 있을 때 있습니다. 요럴 때 요런 발음들이 아마 요게 아니었을까 싶은데 여튼 이때 이거는 누가 이렇게 꽉 꼬집었을 때 아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야 이렇게 하잖아요. 목에 힘줘가지고 내는 아 발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나타나는 그 발음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발음 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이제 다른 자음이랑 얹히게 되면 왜 자꾸 눌려? 다른 자음이랑 얹히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됩니다. K 위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게 쌍기역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논문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거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이 요렇게 쓰는 요 표시 있죠. 요 표시를 제대로 사용하는 언어가 거의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 거의 한 7천 개 정도 언어가 된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지금 몇 개가 수록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전 세계 7천 개 정도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쉽게 말하면 쌍기역 그 소리를 나타내는 게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는요. 이거 다 원주민들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그 언어들 지금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 소수민족의 언어들이 사용된다는 거라서 한국어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정말 그래도 좀 메이저급 언어 거의 한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 중에서는 된소리 발음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된소리 발음은요 외국인이 정말 따라하기 어려운 발음이에요. 정말 따라하기 어려운 발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된소리 발음과 관련된 문제가 꽤 많이 생깁니다. 즉 된소리 발음을 어떤 식으로 교육할 건지부터 그것을 어떻게 이제 그 음성 이제 기계가 알아듣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기술하고 어떤 식으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계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게 바로 이 된소리 발음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음 부분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모음은 아까 장애를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장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자음을 분석하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자음을 분석할 때는 어느 위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장애를 받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근데 모음은 장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음은 그것을 분석하는 방식이 조음점, 조음체 이런 것들은 건너뛰고요. 다른 방식으로, 다른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혀가 앞쪽에 놓여 있는 건지, 뒤쪽에 놓여 있는 건지, 아니면 혀가 위쪽에 있는 건지, 아래쪽에 있는 건지, 아니면 입술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요거를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요. 요게 이제 혀의 위치와 그 입술의 모양을 가지고 모음을 구분해 놓은 그 도식인데요. 전설이라고 되어 있는 거, 후설이라고 되어 있는 거, 중설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전, 중, 후 이거는 혀가 앞쪽, 뒤쪽, 중간 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전설은 혀가 앞쪽에 있는 거, 앞쪽에 있다는 거는 입에서 이 이빨 쪽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혀가 뒤쪽에 있다는 거는 혀를 약간 이렇게 오므려서 약간 뒤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발음하는 거랑 이를 발음하는 거랑 을을 발음하는 거, 이의 발음을 해보시면 혀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고모음, 중고모음, 중저모음, 저모음 이렇게 네 가지로 있는데 일단 고, 중, 저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고모음은 혀가 위쪽에 있다 그래서 높을 고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저모음은 혀가 낮게 있다 그래서 낮을 저자를 써요. 중은 당연히 가운데 중간에 있다는 거고요. 혀가 위에 있다, 혀가 아래에 있다는 거는 혀 자체를 가지고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아래 턱을 좀 닫아 놓으면 혀가 위에 있겠죠. 턱을 내리면 혀가 자연스럽게 따라서 내려갈 겁니다. 그 차이로 구분하시면 돼요. 즉 고모음에 해당하는 것, 이 모음은요, 그 턱을 얼마 안 벌립니다. 턱을 거의 닫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치할 때 이 하잖아요. 근데 아 발음을 해보면 이 아 발음을 해보면 혀는 이제 아래 턱에 붙어 있는데 이 턱이 벌어졌다 닫아졌다 벌어졌다 닫아졌다 하면서 소리값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차이로 고모음과 저모음이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어에서 고모음은 전설 고모음은 이, 그 다음에 후설, 이거는 조금 뒤에. 후설 고모음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후설 고모음은 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개 발음을 해보시면요.
이의 발음을 해보시면 턱 벌어져 있는 정도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이랑 그 을을 발음을 해보면 혀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한국어 도식인데 얘가 고, 중, 저, 얘가 전, 후, 얘가 평, 원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거 발음을 해보시면 혀는 일단 뒤로 빠져 있습니다. 혀는 뒤로 빠져 있고 턱만 움직일 거예요. 턱만 움직일 거고 앞에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 요 애랑 요 애랑 헷갈리시죠? 두 개 발음을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얘는 턱이 얘보다 덜 닫혀 있어요. 턱이 덜 닫혀 있어서 얘에서 혀를 뒤로 빼면 어가 됩니다. 그냥 할 때 발음해서 혀를 앞으로 밀면 애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아를 발음하는 그 턱에 혀를 앞으로 밀면 애가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원순 모음은 뭐냐? 평순 모음은 그냥 입술을 편안하게 둡니다. 그냥 편안하게 둬요. 입이 벌어지면 벌어지는 대로, 입이 닫히면 닫히는 대로 편안하게 두는데 이 원순 모음은 그 상태에서 입술만 모읍니다. 이를 발음할 때 이 발음하는 상황에서 입술을 모으면요. 이렇게 해서 위 발음이 나와요. 단모음 발음은 위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에를 발음하는 상황에서 얘를 입술을 모으면 을 발음이 나오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을 발음하는 상황에서 우 입술을 모아서 하면 우가 나오고요. 어를 발음하면서 오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구려지고 이게 지금 여기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만 우리 한국어에서 흔히 이제 후설 모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어의 모음은 여기서 말하는 후설 모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어의 모음에서 보시면 후설 모음 쪽에 지금 백 쪽에 이렇게 적혀 있죠. 근데 다 이렇게만 반영이 되었네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견해에 따라서 오히려 이 센트럴 중설 쪽에 가깝다라는 논의도 많이 있어요. 중설 쪽에 가깝다라는 논의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나 에나 요거는 어이에입니다. 어이에고요. 뒤에도 돼. 얘는 아이에예요. 크게 벌리는 거. 그리고 여기 우리가 흔히 아라고 했을 때 후설모음 쪽으로 넣어놨잖아요. 근데 여기 A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요거는 표시인데 전설 쪽으로 빠져 있죠.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후설 아라는 그 발음 소리는 사실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거랑 보면 차이가 있냐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영어를 가만히 듣다 보면 영어는 좀 울림통이 크다는 생각 혹시 안 들으셨어요? 뭔가 좀 이렇게 이렇게 약간 안쪽에서 나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게 모음의 발성 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요 표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요게 한국어입니다. 그다음에 요게 영어예요. 보시면 영어는 이 뒤쪽, 백 쪽 아래쪽에 좀 몰려 있죠. 반면에 한국어는 전설 혹은 위에 클로즈 쪽에 몰려 있죠. 즉 한국어의 발음을 하는 그 모음의 위치는
조금 더 앞쪽에서 그리고 조금 더 위쪽에서 혀를 아니, 그 이제 턱을 덜 벌린 상태에서 약간 뭐랄까 좀 편하게 내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편하게 내는 소리들이 많은 반면에 영어라든지 인구어 쪽은 이 안쪽에서 조금 더 울려가면서 내는 소리들이 많아요. 혀를 안쪽으로 몰아넣고 밀어넣고 입을 크게 벌리면 아무래도 좀 울릴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음에서 나오는 그 발성 소리 차이 때문에 이 두 언어 간의 약간 그 음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에서 느껴지는 그 감각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리값이 조금 달라요. 보시면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적는 거 있죠. 이렇게 적는 거 지금 이로 이렇게 적히잖아요. 영어 쪽에서는 얘가 대문자 I 조그맣게 적어놓은 거 이렇게 생깁니다. 요거는 이 발음보다는 요거랑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 사이 요 발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발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 세 개 이렇게 했을 때 얘를 혹시 시계 이렇게 발음하는 거 못 들어보셨어요? 시계만 좀 갖다 줘 이렇게 했을 때 네 개도 얘를 네 개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발음이 어디서 여러분들 많이 나오냐면 내 것 했을 때 얘를 니라고 발음하잖아요. 니라고 발음하는 게 요 발음이 여기 있는데 얘가 니은이나 시옷이나 이런 녀석들하고 뭉쳤을 때 얘네들은 국외음화 되기가 쉬운 애들이에요. 국외음화라는 거는 이 위쪽에 있죠. 그 병국의 쪽. 그쪽에서 발음 나기가 쉬운 녀석들이라서 이 이하고 굉장히 가까운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 발음이 이쪽으로 쏠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올라가서 이 녀석들하고 붙었을 때 얘네들을 네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니처럼 발음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새도 시처럼 발음하는 경우가 굉장히 강하고 그 비슷한 발음이 영어에서 비슷하게 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냥 애로 듣기는 하는데 아주 음성학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애보다는 약간 이쪽에 조금 더 가까운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요 발음하고 이 애 발음 있죠. 얘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한국에서는 구분 안 되죠. 요 애하고 구분 안 되는 이유가 한국어는 이 발음이 조금 더 내려와 있어서 얘랑 가까워졌고 영어는 얘가 조금 더 올라가 있어서 얘랑 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한국어나 외국어나 어떤 발음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언어를 만들어내는 거는 아주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해서 그 언어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음운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뭐랄까 그 소리값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그 모습이 이제 굳어지면 언어적으로 어떤 특징적인 어떤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쪽에 있는 뭐 음운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다 배우실 거예요. 배우실 거고 그거는 약간 좀 기억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업 시간으로 넘겨두고요. 오늘 수업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가고 싶어요? 음? 네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특히 의문론 수업을 하든지 의문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자신이 사용하는 문자랑 자신이 사용하는 소리값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일본어에서 히라가나든지 가타카나라든지 그런 식으로 음절을 하나의 문자에 대응시켜서 본다고 해서 거기서 자음하고 모음하고 구분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 일본어에서 예를 들면 카게쿠게코 했을 때 제가 히라가나 전혀 못 써서 그냥 로마자로 쓸게요. 걔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자음 부분하고 모음 부분하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소리값에서 K는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서도 에로 해서 이 부분이 대립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만 얘를 일본어 히라가나에선 하나의 문자처럼 쓰기 때문에 구분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데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겁니다. 한국 분들한테도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의문론을 할 때는 문자랑은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글이 정말 좀 그 의문론적으로는 너무 대단한 문자여서 가끔 한글로 적혀 있는 것과 발음으로 적는 거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의문론은 그 한국어에서 적고 있는 문자와는 완전히 별개예요. 그냥 소리값을 그대로 문자화 시킨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연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로마자로 아예 옮겨거나 아니면 아까 그 IPA 그 기호로 옮겨서 인식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조금 빼먹었는데 방금 일본어 그 내용이 나와서 덧붙이는 얘기인데요. 아까 불파음 얘기했었죠. 불파음이라는 거는 파열음이 이제 예를 들면 꽃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얘는 원래는 이제 파차름에 해당하죠. 이 파차름의 음절말, 즉 종성에서 실현이 되면 얘가 불파된다, 파열되지 못한다라고 해서 불파음으로 실현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파음으로 실현되는 언어도 사실 몇 개 없어요. 불파음이 명확히 존재하는 언어는 많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언어에서는 얘가 파열음 자음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그대로 파열시킵니다. 음절 말에서도요. 예를 들면요. 어, 우리 이렇게 썼을 때 얘를 돛 이렇게 해서 불파음으로 읽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얘 어떻게 읽어요? 그쵸? 방금처럼 T를 살려 있잖아요. 영어에서 돛 혹은 닷 이렇게 읽진 않나요? 영어에서 우리 한국어로 얘를 옮겼을 땐 다 이렇게 쓰지. 한국어래. 한글로 옮겼을 땐 이렇게 쓰는데 사실 얘는 이 정도로 해야 될까요? 그 발음을 완전히 살릴 수는 없지만 여튼 티읕 발음은 살아납니다. 즉, 닷 하고서 소리값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트 그래서 터트리는 그 파열 과정이 이 과정이 존재합니다. 다른 나라 언어에서도 이 파열음이 불파음으로 실현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그러잖아. 맥도날드 이렇게 못하잖아. 맥도날드도 이렇게 하잖아. 그 이유가 맥이라고 해서 딱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파열시키든지 아니면 그거에 맞는 비슷한 음절값을 찾아서 소리값을 보충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언어들이 거의 모든 언어들이 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한국어가 굉장히 특이하게 이 파열음이 불파음화되는 이 양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나라 언어에서는 비음 같은 경우만 불파음이 일어나고 즉 이제 비강이 열려 있을 때만 소리가 딱 그냥 멈추는 입속에서 소리가 멈추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다 파열이 일어납니다. 잘 들리지 않을 뿐이지 파열이 거의 다 일어나서 오히려 굿 이렇게 쓰면 잘 못 알아듣고 굿 이런 식으로 하면 잘 알아듣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어가 의문론적으로 따졌을 때 굉장히 특이한 게 많아요. 굉장히 특이한 게 많고 그 경음의 존재라든지 아까 말했던 그 불파음의 존재라든지 아니면 그 모음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특이한 양상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한국어는 의문론을 연구할 때에는 상당히 좋은 언어에 해당해요. 상당히 좋은 언어이고 그리고 어 그렇
그렇게 특이한 게 많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때 좀 손해보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아까 특히 그 모음과 관련해서 모음의 어떤 위치가 굉장히 앞쪽, 위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영어를 배울 때 그 말소리가, 그 말 느낌이 잘 안 나는 이유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두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공부를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형태론과 관련한 내용 간단히 좀 장기를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